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정부는 세금 걷어서 살림을 합니다. 이게 펑크가 나면은 돈을 급하게 한국은행에서 빌리거나 또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빌리는 식으로 쓰게 됩니다. 당연히 이자가 나가겠죠. 올 들어서 9월까지 이렇게 줄줄 센 이자만 1,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내년에 받은 세입으로 빌린 것 메꿔야지 되는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 살리려고 지금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세입을 올릴 방도도 확실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서민, 또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기금도 줄줄 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총 64개인 정부 기금의 총 규모는 올해 515조 4,300억 원에 이르는데요.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이 한 증권사의 운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올린 수익이 다른 계좌로 빼돌려졌다고 하네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죠. 우리 가계부에서 줄줄 새는 돈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도 올리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득이 좀 줄줄 늘어나면 좋겠는데 나가는 것만 그렇네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줄줄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모바일 시대가 한 뼘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결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하루에 10만 원까지는 친구끼리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편리할 것 같기는 한데 우려되는 건 아무래도 보안 문제입니다. 카카오톡의 원래 서비스 담당자를 2부에서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복합 할부 금융 수수료율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살 때 우리가 카드를 긁는 것 같지만 이 카드사와 또 자동차사, 캐피탈사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서 소비자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매년 수수료를 지불해야지 되는 것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복합 할부 금융 수수료율을 둘러싼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갈등, 무엇이 문제인지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는 어땠나요? 네, 오늘 증시는 코스피는 4포인트 0.22% 올라서 196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1.33포인트 0.24% 상승해서 546.4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좀 코스피는 계속 올랐네요, 조금씩이라도요? 예,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는 취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265억 원 주식을 팔았고요. 기관도 소폭 주식을 팔았습니다만 이 투신이 오랜만에 한 38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의 부진했던 시장을 조금 좀 되돌리는 데는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72억 그리고 82억씩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개인이 한 200억 원 주식을 사주면서 플러스 마감하는데 개인 투자들의 기여도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요. 어쨌든 그러면은 수출주들에게는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수출주라고 단언을 하긴 쉽지 않지만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좀 쉬운 표현으로는 이제 루저들이었다, 잊혀진 주식들이었다라고 평가한 화학, 조선이 네. 오늘은 상당히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낙폭이 컸었지만 오늘 10.8% 올라서 11만 8천 원 수준에 복귀를 했고요. 네. 대우조선해양도 6.9% 올라서 2만 1,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화학주 역시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었지만 롯데케미칼이 4.7%, LG화학이 6.3% 오르면서
이 화학과 조선이 시장을 이끄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출주로 분류할 수는 있겠지만 환율에 의한 효과보다는 그동안 워낙 눌림이 강했었기 때문에 네. 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아직은 환율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올랐는데요. 벌써 이러면서 이제 1,100원 수준에 바짝 다가섰는데 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시장에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수출주가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환율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주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는 뭐 틀리지 않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금융시장 자체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높아졌던 수준에서 내려올 때 이때 시장이 안정감을 되찾고 수출주가 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한 템포 늦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저들, 기계, 조선, 화학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자동차가 자사주 매입이 있어서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현대자동차 오늘은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것 때문에 좀 쉬어가자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현대차 모양새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힘을 좀 놓치면서 네. 오늘 마감은 보합에서 끝났기 때문에 현대차는 좀 한숨 고르는 모양새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전략들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조금 이번 주 정도로 내려주신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어요? 시장 평가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네. 삼성전자가 하루는 5% 올랐다, 하루는 3% 빠지는 네.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조선주, 오늘 말씀드린 화학주, 나름 한때를 풍미했던 종목들인데 7, 8% 오르고 내리는 거는 일상 다반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시장을 좀 꾸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짧게 보면 내일은 네.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마 좀 수급 부담에 대한 부담이 시장은 느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쏠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끝나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다시 대형주에 대한 관심, 지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짧게 보면 중소형주 그리고 다음 주에 폭석을 둔다고 하면은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에 관련된 관심은 높아질 겁니다. 네. 전통적으로 배당주라고 평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안전운전하고 수익을 챙기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복지 지출, 이게 사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대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아무튼 법으로 정해진 복지 지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졌다는 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의무 지출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2017년이 되면은 전체 지출의 절반이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의 절반 이상이 복지다. 네. 예. 넓은 의미의 복지겠죠. 네. 정부가 짜놓은 이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은 예컨대 2014년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지출이 355조 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2018년이 되면 42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복지와 같은 이 의무 지출이 올해 167조, 2018년이 되면은 219조. 그래서 전체 지출에서 이러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네. 이것이 올해는 47%였는데 2018년이 되면은 50%가 넘어서 52%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복지 지출 가운데는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적연금, 기초연금, 또 건강보험이라든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데 뭐야 최근 논란이 있는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 누리과정 네. 뭐 이런 문제는 뭐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비하면 많은 정도는 아니겠죠. 금액 자체로는. 근데 의무 지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지출은 그만큼 비중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재량 지출 안에도 어쩔 수 꼭 써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예. 국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거의 경직성 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이 의무 지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정부가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는 40%에도 못 미친다는 건데 사실 재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조절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을 좀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기가 너무 달아오른다 싶으면 지출을 줄여서 긴축을 해가지고 이걸 줄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재량 지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비중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복지 지출 뭐 어차피 늘긴 늘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너무 네. 이제 무차별적인 공약으로 남발이 되고 포퓰리즘. 네. 그리고 당선이 되면 어쨌든 그걸 해야 되니까 이것이 전체 재정 여력을 자꾸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나 호주 같은 데는 선거 공약을 낼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한 돈이 얼마나 드느냐 네. 이 비용 추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선거 공약 비용 추계제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전문가들은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복지를 늘려준다는 그 장밋빛 이 네. 공약만 믿고 결국 그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최근 뭐 이제 늘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무상급식이냐, 뭐 무상보육이냐 이 문제는 이건 사실은 뭐 재정의 문제죠. 이거는 사실은 뭐 이 보수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얼만큼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자꾸 어쨌든 지출 쪽 얘기만 하고 네. 이 세입 쪽 얘기는 안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겉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면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는 국민적인 인식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약간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네. 실질 실업률이 있네요. 이게 공식 실업률과는 조금 다른 건가 봐요? 통계청이 오늘 이제 10월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고용 보조 지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이제 네. 등장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 일하기를 희망하는데 희망해서 이 고용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을 별도로 이제 좀 분류해가지고 공식 실업자 외에 사실상의 실업자라는 걸 이제 별도로 그 기준을 만들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통계청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고용 보조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이것도 사실상 네. 실업자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실업자로 분류가 되려면은 정확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고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딱 분류를 해서 실업자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이게 너무 엄격하고 범위가 좁게 되다 보니까 요 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실업 상태 내지는 반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들을 이제 단기 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 중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파트타이머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그러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36시간 미만 일자리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해서 하고 싶지만
못한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0.1%가 된다는 겁니다. 두 자릿수네요. 네, 공식적인 네. 실업자,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에 의한 공식적인 실업자는 85만 명이지만은 네. 이런 취업을 아무튼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하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한 287만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예. 10%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식 실업률은 3.2%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을 본다면은 10%가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가에서도 왜 그 보통 물가 통계는 안정돼 있다고 하지만 식탁 물가가 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 실업률도 마찬가지네요. 네. 어제 뭐 싱글세라고 해서 독신자들한테 무슨 세금을 물린다 이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어요. 예, 해프닝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어떤 신문이 네.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이제 방안 이런 이제 기사를 쓰는데 네. 우리 이제 신문에 보면은 뭐 정부 고위 당국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용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싱글족,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결혼과 출산 동료를 위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고 그게 결국 싱글세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네. 아니 무슨 싱글이 1인 가구가 죄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준다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 얘기냐. 네. 굉장히 반론이 많았고 해서 복지부가 결국 자료까지 내가지고 전혀 그런 거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것은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명까지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하는 과정에 농담한 걸 잘못 쓴 게 아닐까요? 근데 이 싱글세 문제는요. 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제기가 됐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네. 근데 페널티식의 세금이라고 하면은 뭐 조세정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게 결혼을 뭐 안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사정인데 거기에 세금을 더 물린다라는 건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발상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카카오에서 얼마 전에 결제 서비스 선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갑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돈 꺼내가지고 바로 송금할 수도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시스템인데, 서비스인데요. 이걸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에 편리하다, 뭐 좋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꺼림칙하다, 보안 문제는 다 해결됐느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카카오톡에서 원래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분을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민간 어린이집에 나왔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다른 친구는 다 자리에 앉으세요. 누리과정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지. 네, 아무래도 한두 푼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게 훨씬 낫죠. 요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누리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22만 원이라는 큰 돈이지만 이게 정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결정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로서는 고민이 많죠.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고 요새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은 살기 좀 빠듯하니까. 네, 누리과정 때문에 기사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기사가 나오 저 또한 현장에 있는 많은 원장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틀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내년에는 새학기 모집할 때 저희 민간사업체 같은 경우는 운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민간 어린이집에서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기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다음 카카오가 금융결제원과 손을 잡고 출시한 모바일 지갑 뱅크 월렛 카카오입니다. 진짜 이 모바일 시대는 활짝 열린 것 같아요. 이제 모바일이 지갑 역할도 하게 됐는데 뱅크 월렛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어제 출시가 됐습니다. 요즘 핀테크라는 말 많이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핀테크라고 하면은 앞에 이 FI는 금융을 말하는 파이낸스에서 따온 거고요. 뒤에 테크는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기술이 합쳐져서 더욱더 이제 발전하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지니까요. 하지만 보안 문제 여전히 좀 찜찜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에서 이 서비스를 직접 준비를 하고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페이먼트 사업부의 유영준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뱅크 월렛 카카오, 줄여서 뱅카라고 하던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뱅크월렛 카카오는 저희 다음 카카오와 금융결제원 그리고 16개 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고요. 네. 송금 시 매번 공인인증서, 또 상대방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혹은 OTP 같은 거 입력하실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카카오톡 친구 선택하시고 네.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또한 기존의 또, 카톡 말고 뱅크 월렛 카카오라는 앱을 다시 다운받아야 되나요? 예, 이거는 별도의 앱이고요. 네. 앱스토어에서 뱅크월렛 카카오라는 앱을 검색하셔서 네.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고요. 네. 앱에서 본인 인증하고 그다음에 송금에 사용되는 뱅크머니라는 것과 연결하실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후 이제 송금을 하시려면 수신하실 이제 카카오톡 친구분 선택하시고 보내실 그 뱅크머니 금액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송금이 완료됩니다. 그러면은 내 계좌번호만 있으면 카카오 친구 계좌번호는 몰라도 송금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 모르고도 그냥 카카오톡 친구에 송금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수신자는 다만 이제 뱅크머니를 받게 되는데 이 받은 네. 뱅크머니를 본인 계좌로 옮기시려면 네. 마찬가지로 이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카카오페이도 있었잖아요. 그거랑은 어떻게 네. 다른가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네. 걔는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신용카드 등록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요 뱅카 서비스는 송금 기능이 있어서 예. 별도로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송금만 되나요? 뭐 다른 서비스도 있나요? 네, 이 뱅크월렛 카카오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모바일 원리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네. 송금뿐만 아니라 결제라던가 쿠폰 이런 서비스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요? 어제 뭐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수라든지 혹은 뭐 네. 사용하다가 이게 불편했다라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접수가 좀 되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어제 오픈했기 때문에 아직 서비스 초기라 뭐 자세한 지표를 구체적으로 공개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선 뭐 앱스토어의 사용자 평가 등을 보면 계좌번호라든가 공인인증서 없이 편하게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좀 매우 기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핀테크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통신기술과 모바일 금융 같은 것을 연결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핀테크의 개념을 다음 카카오에서는 그러면은 거의 실현을 하신 건가요? 앞으로 뭐 더 남아 있나요? 뭐 지금이 핀텍이 워낙에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의 그 사업 영역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첫 발을 이제 뱅컬렛 카카오를 통해서 송금을 좀 편하게 기존의 IT와 결합해서 훨씬 더 편하게 제공한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뭐 넓혀갈 영역은 많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뭐 편리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전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예, 주력하는 부분이 특히 있으신가요? 뭐 송금에 더 주력을 하신다든지 결제라든지. 저희가 이제 우선은 사실 지금 송금도 있고 결제도 있고 쿠폰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모바일 결제 분야가 매우 크게 성장하는 사실 분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제 시장에서의 성장이 주요 목표인데 이 결제를 위해서는 가맹점과 사용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 천천히 좀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우선은 이제 앱 확산을 통해서 사용자 확보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송금 서비스에 주로 좀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6976님이 문자 주셨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얘기였군요. 상대방도 뱅카 이용자여야 송금이 가능한 거죠? 라고 했는데 아니어도 송금은 되는 거죠? 예. 상대방은 카카오톡 사용자이기만 하면 되고요. 다만 그 받은 뱅크머니를 본인의 계좌로 넣고 싶으시면 뱅컬렛 카카오 앱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현금화 하려면은 뱅카를 또 다운 받아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당분간은 송금하는데 수수료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발생을 일단 하게 되잖아요. 수수료라는 것은요. 수수료 현재 그 당분간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은행과 다음 카카오가 함께 무료로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는 받으실 계획이죠?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뱅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사업이라면은요. 대개는 이 거래가 일어나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게 수익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뱅카란 앱의 이름이 이제 뱅크월렛 카카오의 약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리 서비스, 그러니까 모바일 지갑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송금을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향후 결제라든가 쿠폰 등의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될 예정이고요. 초기에 카카오톡이 그랬던 것처럼 원리시 확산된다면 송금 이외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다른 업체들도 많이 준비를 했거나 시작했거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쟁 업체들하고 이 경쟁이 심화되면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에서는 사실 SNS랑 금융의 결합이 저희가 이제 최초 사례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SNS라는 게 초기 선점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과 결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잘 준비해서 초기에 좋은 결과만 낸다면 사실 경쟁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해외에서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지갑 서비스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거의 저희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도 SNS랑 딱 결합돼서 뭐 송금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글 월렛이라고 있는데 그건 어떤 서비스죠? 이거랑 좀 다른가요? 네, 구글 월렛이랑은 좀 구조가 다르고요. 구글은 이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 16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는 저희가 구글보다 뭐 훨씬 더 잘 서비스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도가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이제 송금 서비스인데 저희가 뭐 아무래도 보안 쪽에 많이 주력을 했지만 서비스가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요. 그 전에 이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10만 원으로 제한을 해뒀습니다. 네. 혹시 이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아직까지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대비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송금 절차가 워낙에 편하다 보니까 네.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때문에 저희도 2년여 가까이 사실 이 사업을 준비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그 보안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현재 뱅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던 인터넷 뱅킹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통과된 부분입니다. 또한 그 모든 금융 거래가 보내는 사람의 스마트폰부터 받는 사람 스마트폰까지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네. 서비스 운영자도 중간에 뭐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 뱅카 메시지에는 기존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없는 특별한 인증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죠? 카카오톡 메시지 끝에 동그랗게 화면에 이렇게 카카오 인증이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랑 그 뱅카 앱에서만 쓸 수 있는 표시예요. 따라서 일반 통신사 SMS와는 달리 네. 스미싱이나 피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안적인 부분 저희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기존의 이제 뱅킹 서비스들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472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 만약에 네. 카톡 아이디를 도용을 당하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또 이게 셀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앱을 설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 장치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 계정을 잃어버리셨거나 탈취를 당하셨다고 뱅카 앱을 뭐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쓸 수는 계좌번호나 없도록. 뭐 계좌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휴대폰을 만약에 분실을 하시더라도 그 뭐 은행 전화하셔서 해지하시거나 아니면 웹상에서 간편하게 해지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뱅카 서비스를 좀 반기는 쪽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맹점 이제 제휴를 많이 하셔야지 될 텐데요. 네. 좀 반기는 쪽이 있나요, 혹시? 뱅카월렛 카카오가 이제 지금 이제 송금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제 쪽으로 말씀드리면 네. 수수료가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신용카드 같은 수수료가 2%, 3%대 이제 가맹점이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인데 네. 뱅카월렛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맹점에서 1%대 수수료만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시던 가맹점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계시죠. 그러면은 카드나 뭐 정말 지갑 갖고 다니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하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혹시 그러면은 앱이기는 한데 모바일 앱인데 PC 네. 웹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네, PC 웹에서 결제하실 때도 네. 그 모바일 그 뱅컬렛 카카오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제 수단에 뱅컬렛 네. 카카오가 노출이 되면 네. 클릭하셨을 때 QR 코드가 화면에 표시가 돼요. 네. 그거를 뱅컬렛 카카오 앱으로 찍으시면 결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보안 문제는 철통같이 좀 지켜주신다면은 네. 편리함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카카오 페이먼트 사업부의 유영준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꼭꼭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시장 상황 좀 나아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분양시장이 시장을 좀 끌면서 네. 뭐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좋아지고 보이는데 네. 또 일부 재건축 단지도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거래가 좀 주춤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분양시장이 좋고 네. 이 기존 주택시장은 조금 좀 침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거래가 줄어드는 형국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세철이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예, 2주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라서 전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형 아파트의 전세값이 대형 아파트보다 높은
높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제 서울 강북하고 뭐 수도권 김포, 파주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정보업체가 9일날 그 부동 114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 서울 노원구의 전세 가격이 그 평형으로 따지면 165제곱미터부터 198제곱미터가 3억 8,759만 원인데요. 그게 대형이죠. 그렇죠. 이제 네. 중형 평형이죠. 이게. 네, 중형.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으로 표기가 되는 198제곱미터 초과는 2억 한 7,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중형이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게 나타나고 있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도 공급 면적으로 132에서 165제곱미터가 1억 한 8,400만 원인데 비해서 165에서 198제곱미터는 1억 한 6천만 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형 평형이 그 한 2천만 원 정도 전체로 비쌉니다. 주로 이제 서울의 강북권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대형 아파트들이 공급이 많은 지역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이 두드러지게 중형 평형이 대형보다 전세가가 비싸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겠죠?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죠. 우선 그 대형 아파트들의 전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네.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관리비라든지 예.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이제 우리가 전세 그 살면서 전세 기간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대형 아파트들은 또 속된 말로 잘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값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고, 요게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그 중대형 대형 평형은 매매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또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 하락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네, 네. 그다음에 경매라든지 뭐 법정 다툼 시에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사실 없는 경우도 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라도 대형 평수가 상당히 좀 깊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혹시라도 내가 주거비 조금 더 부담하겠다 싶으면은 대형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좀 있겠네요.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평형 상향 이동 수요가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뭐 가족 수가 늘어나서 가는 사람도 어쩔 수 있지만 지금 서울도 그렇고 중소형 평형 대 전세값이 이미 뭐 대형을 많이 앞질렀잖아요. 네. 또 중소형은 그 집주인들이 월세 받기도 굉장히 또 쉽잖아요, 이게. 예. 관리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대형 어쩔 수 없이 대형으로 이동하고 또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대형으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전세 과소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드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세 가격은 천정부지예요. 계속 오르는데. 예. 그러니까 전세가율 뭐 70%는 뭐 이미 다 넘은 것 같고요. 그렇죠. 90%까지 가는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집을 안 사잖아요. 부주택자들은 아직도 네. 이렇게 집값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집이 생기면 뭐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도 늘어나잖아요. 네. 또 의료보험 같은 그 모두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액 이런 것들 많이 부담이 되죠. 네. 여기다가 이제 집을 샀는데 떨어지면 낮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요인도 있어요. 집을 사면은 이게 담보대출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세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그래서 집을 사서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떠하는 부담감 때문에 네. 이렇게 산더럽게 집 사기를 좀 꺼려하는 그 시체율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출의 문제도 여기 껴 있었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세값을 안정시킨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보니까 거의 월세 대책이었고요. 그렇죠. 전세 쪽은 거의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거 예. 안정시키기 뭐 사실상 어렵다라고 전문가들 다 얘기를 하시는데 예.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우선 물량을 늘리면 그게 해결 방법이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재정 등 문제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정 문제만 탓하면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두 군데나 세 군데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신도시를. 공공 분양하고 임대 아파트를 전체 그 가구 수의 한 80% 정도를 이상을 공급을 해서 요 공급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신도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으면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잘 갖춰진 신도시의 공공 분양이라든지 임대 아파트를 선택해서 나가게 되면
그만한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옛날 뭐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전세가가 굉장히 올랐을 때 네. 전문가들 만나서 뭐 신도시를 만들면 되지 않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고민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도시 하면은 뭐 중대형 아파트 많이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공 분양, 공공 임대 위주로 신도시라는 수도권에 두세 군데 만든다 하면 물량이 그만큼 뭐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어디다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 충분히 있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동탄 2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최근에 동탄 2 신도시가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한 1000만 평 정도 되는데 요게 지금 현재 분양한 단지들이 그 오산 위쪽으로거든요. 네. 동탄 2도시 같은 경우 오산 쪽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아마 그런 어떤 그 상품들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뭐 GTX라든지 KTX가 이쪽으로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뭐 교통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저는 입주로서는 굉장히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딱 그어가지고 동쪽, 서쪽 이렇게 예. 갖춰진다 그러면은 이런 수요를 충분히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소형 위주로 좀 공급을 하자는 그렇죠. 공공 말씀이시죠? 분양, 공공 임대. 그래서 굉장히 예. 저렴하게 네. 그 젊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좀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을 맞춰주면 저는 충분히 그 사람들 이전을 하면 뭐 두 가지 전세값이라든지 월세도 충분히 안정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대표님 업계에 오래 계셨고요. 정책 담당자들도 많이 아시고 그럴 텐데 정부 쪽은 이런 생각들을 안 듣나요? 아니면 못 하나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정책에 대한 한계도 있을 거고 또 추진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속내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들 전문가들 가끔 만나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괜찮은 방안이다. 늘릴 수 있잖아요. 공급을 네. 우리가 계속 LH도 늘리고 서울시도 늘리고 한다는데 그 세대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신도시를 진짜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신도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유형의 예. 주택을 공급한다 하면은 또 이분들 충분히 가서 그런 아까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만들어 놓으면 저는 충분히 이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최근에 이 강남권에서 아주 높은 가격에 분양한 단지들이 완판이 되면서 그렇죠. 분양가가 오른다는 상승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가져올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난 10월에 분양한 반포 대림아코를 위고 2차 분양을 했는데요. 네. 그 3.3제곱미터당 4,130만 원 있어요. 비싼 거는 5천만 원대가 했거든요. 네. 1차 때가 3,8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200만 원 정도 높았어요. 여기다가 또 이래 신도시가 얼마 전에 분양한 그 대우 프로니오가 있는데 여기도 주변 시세보다 한 2,300만 원 정도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건설업체들도 굉장히 호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투자 수요가 상당히 지금 현재 시장에 가세를 해가지고 청약률도 높아지고 있고 완판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분양가를 내도 분양이 잘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상당히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양이 정상 분양 계약 이후에 이렇게 분양권 프리미엄도 많이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을 때 소비자들이 또 외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입주 때도 문제가 되지만은 또 미분양이 돼서 시장이 상당히 또 안 좋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건설업체가 좀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게 2, 3년 후에는 미분양되고 미입주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그 분양은 잘 됐는데 입주가 안 돼가지고 건설사들, 입주자들 모두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최근에 공급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주기가 2, 3년 주기로 많이 짧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공급한 것들이 2, 3년 후에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좀 배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한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가 돼서 사회적 문제로도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것들을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건설업체도 상당히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차는 아무래도 필수품이긴 한데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은 싸게 사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 할부 금융이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카드사, 캐피탈사, 자동차사가 다 얽혀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인데요. 이게 좀 자동차 업체와 카드사 간에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소비자들은 혹시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